네, 안녕하십니까. 공정하고 정확한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6월 24일 화요일 아투TV 데일리 뉴스 출발합니다. 자, 밤새 좀 속보가 많았습니다.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고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 계정에 올렸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저희 아시아투데이 국제부 김도연 기자의 기사입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밤사이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SNS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남겼습니다. 12일간 진행되어 온 전쟁 종식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 고위 당국자는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3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23일 워싱턴 DC 기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어 그대로는 complete and total이라고 썼습니다. complete, 완전하고 total, 종합적인 그런 휴전이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후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이번 전쟁을 종결시킨 끈기와 용기 그리고 지혜를 축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속보가 좀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또 이제 국제부에서 10시 52분에 저희가 올린 기사인데요. 이란 외무부도 이스라엘 공격 중단하면 우리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 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국제부 기사에 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를 발표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이스라엘 공격이 중단되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23일 현지 시간으로 자신의 X 트위터에 거듭 밝혔듯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 그 반대가 아니다. 현재까지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합의도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권이 테헤란 시간으로 오전 4시까지 이란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도 대응을 계속할 의도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이란 휴전 발표에 일주일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참 유가 걱정 많이 했는데요. 자, 협의를 했다고 발표하면서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가 돼서 국제 유가가 일주일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밤새 마감된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보면요. 뉴욕 증시는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란의 절제된 보복 대응에 안도감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요. 중동 안정화 기대에 국제 유가가 또 7% 급락을 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지수 500 지수는 57.3포인트 오른 6025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83.57포인트 오른 19,63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374포인트 오른 42,5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증시 출발 상황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82.27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2.73% 상승하고 있는 3,096.74 보이고 있습니다. 3,000피 역시 뚫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상승하면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아투TV 데일리 뉴스 오늘도 역시나 지면 일면 따끈따끈한 아시아투데이 신문도 있고요. 저희가 TV도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신문 일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이 위급하니 추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방장관의 첫 민간인 출신 안규백, 배경원 LGAI 원장, 과기 장관에 발탁됐다는 소식, 내각 인선 부분도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임 대변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전당대회를 뛸 때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배울 점이 정말 많았던 이분은요. 사실 지도부와 상관없이 항상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를 좀 지키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굉장히 오래 계셔서 남들이 모르는 재미있는 소스들, 남들이 모르는 현장에서 모은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예. 우리가 옛날 전당대회 때 그때 처음 만났었죠. 그때 너무 차분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배울 점이 많았다. 그래서 덕분에 좀 많이 견눈질 하면서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대변인님 근데 지도부와 상관없이 항상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 비결이 뭘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한 번 바뀌죠. 한 번 이제 바뀌었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새로 왔고 그 전에 고영세 비대위원장이 있었죠. 있었는데 근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새로 이제 당 대변을 뽑는 거 인선하는 게 좀 여의치 않았을 거예요. 대선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또 대선 그 선대위에 대변인들 따로 또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당에 있는 대변인 인선을 새롭게 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개인기가 뛰어나신 분이셔서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방송에 패널로 많이 나오십니다. 오늘도 오전에 또 방송 한 개 하시고 지금 아투TV 출연하시고 또 오후에는 KBS 하시는 거죠. KBS. 종횡무진 방송과 유튜브를 또 넘나들면서 많은 패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오랜만에 아투TV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장해찬 이제 전 최고 있을 때 그때 오후 2시인가요? 그때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하면서 워낙 대선 때문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여기 좀 참여를 못 하고 했었는데 다시 불러줘 가지고 친정에 온 것처럼 너무 편안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친정 식구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요 이슈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후보 11명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 전에 좀 전에 신문 지면 아시죠? 일면 나온 거. 그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저 일문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중동의 상황 위급 해가지고 추가 대안 강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나토에 이제 불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동의 불확실성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completely 아까 말씀 complete 또 뭐죠? 또 발음 되게 좋으시는데 complete and 뭐라고 했죠? perfect라고 했나요? perfect라고 했나?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complete and total totally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이제 휴전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 24시간 후면은 완전한 휴전 상태 된다라고 본인이 아주 강하게 확실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야 이렇게 기름 넣어. 1억에 차키 어디서 빨리 비행기 키 가져와. 해서 1억에 띄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라도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출발해서 나토에 참석해야죠. 나토에 지금 자유진영 32개 국가가 다 참여합니다. 정상들이 참여하고 거기 지금 IP4 이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개 국가가 4년 연속으로 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손들면서 참석 안 할래라고 했더니 그 뒤에 일본하고 호주도 불참을 얘기하면서 장관을 보내겠다 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손들고 다시 돌아간다. 정상에 가겠다라고 하면요. 정상들 굉장히 그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되게 반길 겁니다. 특히 누가? 트럼프가 더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이 IP4에서 본인이 할 얘기가 있어 합니다. 통상 외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가서 관세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이런 거 먼저 화두를 그러니까 오늘 가서 당장 뭔가 협약을 맺지 못하겠지만 서로 입장을 확인하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이 계기만 만들어도 실무진들이 후차적으로 가서 협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1호기에 기름 넣고 활주를 깨끗이 비워서 뜰 준비를 해놔라. 그래서 가셔서 만나셔야 된다. 얼마 좋아요. 일본은 수상도 안 오고 호주도 총리가 안 오는데 우리는 대통령 직접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오히려 더 돋보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자유진영과 함께하는 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언젠가 종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재건 사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재건 사업이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원전 수출만큼, 방산 수출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자유진영 전부 다 이게 참여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무기 같은 거 도와주면서 정보 전략 같은 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하죠. 지금 나토 32개 국가와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자유진영으로서 우리가 확실한 우군이라는 걸 표시해 준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기름을 채워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협상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기 전에요. 어제 아침에는 니케이에서 이런 보도가 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뉴질랜드 리더들과 만난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초청을 한다. 한국도 같이 함께 좀 합의를 하기 원한다. 이런 내용이 떴었는데 정상을 초청한다는 거죠. 네네네. 이런 니케이 보도가 떴었고 저희 아시아투데이 기사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확인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트럼프가 한국 포함한 특별회의 추진 보도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대통령실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면요. 네, 대통령실 트럼프 한 포함 특별회의 추진 보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기사인데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과 특별회의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 니케이 보도였습니다.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확인 중에 있으나 뚜렷한 입장은 아직이다. 그리고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추측성 보도일 것이다. 아마 일본 정부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니케이 기사에 부정확한 정보도 있다라고 짐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구체화되거나 방안이 나오면 밝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지금 부정확한 정보도 있어서 부정확한 정보도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니케이가 그렇게 보도한 것 같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나토에다 확인하면 되잖아요. 나토에 정말 이렇게 정상들 초청이 맞느냐라고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나 참여 안 할래라고 하는 게 먼저 결정이 났고 그러니까 나토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G7은 뭐였습니까? G7은 거의 참관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에 배석하는 국가 지휘 자격으로 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를 가지 않고 여기에 정상적으로 가는 게 더 맞죠. 그리고 거기 G7 가가지고 트럼프도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또 그 나토 갔다가 트럼프 못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에서는 일정을 맞추자 하면서 IP4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4개 국가 전부 다 동시에 만나자고 했다가 안 만나는 거 이건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만나가 되게 높은 거죠. 이런 좋은 길을 날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과거 발언들 반미 발언을 많이 했었죠. 미군을 점령군이라 얘기했었고요. 또 동해에서 한미일 그 군사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 년 전이었죠. 한 3년 전이었는가요? 그때 그 군사 훈련 하는 거 가지고 아주 극렬한 친일 행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친일 행위라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인데 동해에서 한미일이 동북아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군사훈련하는데 이거를 친일 행위라고 한다?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반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도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 눈치를 보면서 나토에 불참을 결정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G7 같은 경우에도 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네네. 근데 저도 뭐 외신을 크로스 체킹을 하고 백악관 출입 기자들 뭐 정보 체킹도 좀 하고 하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뭐 서로 예정이 돼 있다 이런 게 다 전부 다 대통령실 발 이야기예요. 백악관 공식 발표나 백악관 이야기는 없었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어떤 서면 발표는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백악관의 한미 동맹은 철통이다 이런 이 워딩도 연합뉴스 기자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서면으로 백악관에 질의를 해서 이메일로 해서 받은 내용인데 백악관 관계자는 이렇게 나오지 정확하게 백악관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뭐 나토에 참석을 한다고 해도 혹은 앞으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말 이제 가시적인 한미 동맹이 철통인가 아닌가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예상하고 이제 계십니까? 그걸로 이제 다 지금 앞으로 이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그 정상회담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3일째인가 나흘째 거의 되는 요 이제 넘어가는 순간에 통화를 한 건데 굉장히 늦게 통화를 한 거죠.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날 당일 한 적도 있고 바로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당선되고 4시간만 한 적도 있고 당일에 통화를 하고 가장 늦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통화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3일이나 늦었다? 그리고 통화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SNS 통해 가지고 자신의 뜻이라든가 메시지를 바로바로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도 저렇게 completely, totally 이렇게 이제 휴전이 됐다라는 그것도 SNS에 자기가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은 자기 SNS에 안 올렸어요. 야, 그걸 보고 뭔가 좋지 않은 기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미 관계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은 대체적인 이제 외교가의 평가인 것 같아요. 백악관 캐롤라인 레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1기 때 그 대변인과 대변인을 굉장히 좀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선배님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사실 대변인이 그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정치인을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대변인이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1기 때 대변인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근데 지금 현재 대변인과 비교를 해보면 1기 때 케일리 맥키너니 대변인은 브리핑 자료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거의 막 이만큼 파일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많이 보면서 읽는 장면이 많았는데 이번 대변인은 1기 때 대변인하고 비교해서는 자료를 많이 자료에 그냥 종이 몇 장 그리고 많이 보지 않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캠프에 있을 때 이 캐롤라인 레빗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트럼프의 모든 생각과 트럼프의 모든 행정 정책이 내 머릿속에 다 있어서 난 방송 출연할 때 대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한국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맞아 뒤졌잖아. 있는데요 하면서 찾아봤는데 없네요. 이렇게 됐던 보면은 어떤 점을 좀 시사해 주는지 판단은 뭐 국민과 시청자 몫으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아토TV 데일리 뉴스 요 방송도 대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관 후보 11명이 지명이 됐습니다. 국방의 안규백, 통일장관의 정동영, 여가의 강선우. 자, 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 이 장관 후보 11명 지명, 이렇게 사진과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자, 2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장관급 내각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윗줄부터 쭉 보시면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랫줄에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요. 이 인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지금 이제 몇몇 분들 전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11명 했는데 네. 이 중에 5명이 이제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권오을 의원 포함하면 전 국회의원이죠. 네.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인데 지금 저쪽으로 당을 옮겨가지고 저기서 보훈부 장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 현직 국회의원이 6명이나 된다라는 것은 인사청문회 통과를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전 현직 국회의원들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훈련도 받고 검증이 돼가지고 어떤 부처를 이끌 때 힘있게 부처의 힘을 북돋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죠. 대신 이제 관료 출신들은 부처의 전문성을 이제 잘 살릴 수 있고 현실화시킬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부처의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나 철학을 실현할 때는 정치 출신이 유리합니다. 그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 동료 의원들, 선배 후배 의원들한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을 서로 이제 뭐 텔레비에서 보면은 여야 의원들 싸우기만 하는 것 같지만 카메라 꺼지고 회의가 끝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복도에서 아우 자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깨 툭툭 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풀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은데 어쨌든 짧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이번에 개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중에서 그럼 왜 인사청문회 통과 염두에 방점을 많이 뒀을까? 김민석 후보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살짝, 크게는 아니지만 살짝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지금 김민석 후보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나 뒤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인사가 뭐냐면 송미령. 한번 띄워주실래요? 송미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유임이죠. 네, 이번에 네. 유임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 뭐냐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네. 이분이 지난번에 그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분이에요. 네. 반대했었고 그리고 양곡법 개정 포함해서 4개 관련 법이 있는데 그게 작년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당사자예요. 근데 이게 뭐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면 저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다는 것은 양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포기한다 그 의미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양곡법 개정을 지지하는 농민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배신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송미령 장관이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 내가 찬성 의견으로 제안하겠어 라고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론을 바꾸거나 아니면 송미령 장관이 그동안 자기 생각을 뒤집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생각해. 송미령 장관 만약에 네. 자기 기존에 했던 거 거부권을 제안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는 분명히 논리가 있고 명분이 있었을 건데 그걸 이제 불과 5, 6개월만 뒤집는 모습을 보여준다? 야 정말 자기 본인이 굉장히 뭐랄까 멘탈이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권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가지고 소신을 바꾼다. 굉장히 자괴감이 들 건데 과연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밑에 있는 과연 부처 공무원들이 송 장관을 존경을 할까, 존중을 할까, 송 장관 지시를 잘 따를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송 장관 관련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네. 농민단체가 송 장관 반대 이제 의견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경실련에서 표명하고 농민단체에서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개각 인선에 대해서 전부 다 인사청문회를 통과 한미도 낙마 없이 다 통과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 그런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송 장관에 대해서 혹시나 낙마를 한다 그러면 송 장관 정도는 뭐 낙마시켜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송 장관을 유임을 시킴으로 해서 뭔가 실용적인 내각을 구성한다는 이미지도 챙기고 나중에 경실련과 농민단체가 반대해서 낙마하게 되면 그러면 후임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농림부 장관을 앉힐 수 있으니까 실용 내각이라는 이미지도 챙기고 나중에 관련 단체의 반대로 낙마를 하게 되면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사람이 자리를 줄 수 있으니까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정치적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송미령 장관이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그 보는 거 그것도 하나 포인트가 될 거고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안규백 의원입니다. 안규백 의원 아세요? 네네.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아직 안규백 의원이 정말 드러나지 않는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국방장관으로 들어왔는데 네. 이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거 좀 우리 앵커님이 이제 여성분이어서 군대 얘기 길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 군대 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근데... 육사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군인의 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군대 얘기를 아버지한테 심지어는 육사를 가려고 했었죠. 저는 그리고 뉴스 연습을 할 때도 발성 연습을 할 때 저는 아버지께서 국방 TV 보면서 대대 차렷 있죠. 이걸로 이제 아침에 발성을 틔우고 이렇게 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편하게 너무 해주십시오. 안규배 의원이 방위 출신입니다. 아. 방위 출신인데 이분이 제가 육사 얘기하고 갑자기 방위로 가니까 그렇죠. 83년도에 군대를 가요. 근데 방위로 가는데 35사단 방위로 근무를 합니다. 근데 헌병 관련된 업무를 받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위도 종류가 많습니다. PX병도 있고 뭐 의무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헌병 관련된 서무하는 그런 업무를 받다 그래요. 그래서 22개월 동안 9 to 6 아침 밥을 집에서 먹고 출근해서 점심은 군부대에서 먹고 6 퇴근해서 저녁은 집에서 먹는 9 to 6 방위 생활을 출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일병으로 제대를 해요. 이제 그랬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되면 4성, 3성, 여단장, 사단장 이런 분들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만약에 도발이나 유사시 상황이 되면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전문성을 발휘해서 망설임 없이 즉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국방부 이제 그 장군들 이제 장군들을 보기에 이런 전문 엘리트 교육을 받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야전 경험도 풍부해요. 독도법도 잘 압니다. 독도법 아시죠? 지도 보는 방법인데 전 안규병이 독도법 알란가 모르겠어요. 군대를 방위병 갔다 가지고 어쨌든 anyway 자, 그 정도 되는 이제 훈련을 받은 전문 엘리트가 보기에는 지금 장관님의 지시가 내가 생각과 안 맞다. 내가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대응을 보려 한다든가 그런 지시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 장관, 박 장관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거예요. 군대는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군지니까 순간적인 대응이 그 전력의 승패를 한 8, 90%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군 경험이 없는 분이 와서 지휘를 했을 경우에 밑에 있는 일선 장군과 일선 영관급 장교들이 그 지휘를 믿고 잘 따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쪽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으면 모르겠지만 접경 지역을 바로 휴전선에 맞붙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방위병 출신이 그런 스타 장군들을 이끈다? 좀 이제 잘 통솔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하나.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안보의식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2022년 9월입니다. 정말 쇼킹한 사건이 터지는데요. 동해에서 대잠 훈련이 있습니다. 이 대잠 훈련은 잠수함 훈련인데 한미일이 대잠 훈련을 2022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대잠 훈련 날짜와 그리고 장소까지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게 엠바고가 걸려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 다 끝나고 나면은 발표하는 걸로 기자들과 다 얘기가 됐고 이제 그 국방위 위원들도 다 얘기가 됐는 건데 갑자기 이분이 그걸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그 날짜가 특정하면서 독도에서 뭐 서쪽으로 뭐 150km 뭐 이런 식으로 우쪽으로 150km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버려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냐? 첫 번째 군사 기밀 훈련 내용을 외부 유출한 게 첫 번째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시죠? 그 해군인 장병 하나 병장인가 상병인가요? 그 이제 한미 군사 훈련 동해사의 군사 훈련 자료를 빼내서 중국 정보원한테 넘겼다가 잡혔어요. 그 사람이 고작 1,000얼마인가? 1,100만 원인가? 1,900만 원인가 받고 팔아 넘겼다가 이 사람이 지금 구속돼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안규배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이게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군사훈련을 내보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 얼마나 많은 수병들이 와서 거기서 훈련했겠습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이런 훈련을 사전에 공지하는 거, 유출했다는 거, 이거는 중국과 북한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자마자 중국에서 정보함을 보냅니다. 정보함 무려 3척이나 보내요. 3척을 보내가지고 그 근처에서 훈련지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다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 작전에 참여하기로 했던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뭐냐?
북한 잠수함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잠수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잠수함이 중국의 정보함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나 훈련 못해 하면서 퇴각을 합니다. 왜 했는 줄 아세요? 잠수함은요 소리가 생명이에요. 네. 고유의 다 소리가 있어요. 잠수함의 등치라든가 잠수함의 어떤 만들 때 어떤 구조라든가 이것 때문에 엔진 소리가 특유의 엔진 소리가 있거든요. 사람 손에 지문이 있듯이 네. 소음에는 이제 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함이 만약에 와서 그 잠수함 북한 역할을 잠수함 역할을 하는 그 잠수함을 이제 정보를 취합하면 이 잠수함은 몇 노트를 갈 때 이런 소음이 나는구나. 좌현을 할 때는 이런 소음이 나구나. 우현을 할 때 이런 소음이 나구나. 것을 다 취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취합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기들도 쓰겠지만 자기 동맹국 어디죠? 북한이죠. 네. 북한에다가 이 잠수함 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잠수함인데 자기들 어떤 재원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아까 음문이라고 했죠. 음문 정보가 넘어가려면 러시아까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정보를 넘길 수도 없다면서 퇴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훈련이 돼버리냐면 북한 역할을 하는 잠수함이 있어야지 이 대잠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북한 역할을 하는 잠수함이 없는 상태에서 대잠 훈련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피해를 입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보, 군사 기밀 정보를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공개를 할 정도의 안보의식이 있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에서 대단한 결격 사유다. 더군다나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은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사 안보, 보안 이런 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조직화된 훈련받은 병사를 통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근데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적대국이 알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국방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 장관하면서 그러면 한국과 이제 미국과 일본이 그런 군대가 우리나라와 정보를 공유하려 하겠습니까? 일단 안 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군들이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할 때 이 보고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야 이거 1급 기밀인데 이거를 장관님한테 보고도 되나? 보고 들으면 SS 올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텔레그램 누구한테 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장군들이. 네네.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규백 후보자만큼은 정말로 국방부 장관을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조금 얘기 길어지는데 네네. 하나 더 한 명 더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정동영 의원. 네. 정동영 의원도 이분도 가면 안 돼.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대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통일부 장관 다시 한 줄 아세요? 몇 년 만이죠? 20년 만에. 자, 2004년 5년 이때 통일부 장관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나이가 72세네요. 야, 그러니까 52살에 네. 통일부 장관을 한번 했었는데 20년 만에 또 한다? 이재명 정권의 인재풀이 굉장히 좁구나. 이재명 정권이 뭐 준비된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no. 장관은 20년 전에 일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할 정도면은 굉장히 준비가 덜 된 정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데리고 온다 그러면은 정말 20년 전에 정말 통일부에 위대한 업적을 쌓았는갑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걸 찾아보니까 20년 전에 그때 통일부 장관 할 때 뭐 했냐면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다음 경의선, 동의선 철도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었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개성공단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남쪽에 있는 우수한 기술진을 만들어놓은 그 공장, 그 기계, 설비, 그리고 기술, 노하우, 원단, 원재료 이런 거 전부 다 털렸지 않습니까? 다 뺏기고 빈몸은 아니지. 뭐 봉고차에다가 이제 그때 생산한 물건 최대한 신을 만큼 신고 급하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그 수백억 원에 상당한 개성공단이 뺏겼습니다. 금강산 관광. 호텔 지어졌죠. 센터 지어졌죠. 그 등산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부두 정박항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서 피격을 당합니다. 해안로 산책을 하다가. 그 이후로 금강산관광 중단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설 또 다 북한이 다 뺏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남북 연락사무소도 지금 파괴됐죠. 그리고 경의선 통해서 이거 연결 부분을 파괴했다는 거 재작년인가요? 그때 파괴했다는 거 아시죠? 네. 자, 이런 거 파괴한 거 따지면요.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자, 우리나라 세금으로 만들어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 돈 들여서 올라간 그런 기술과 설비, 그다음 도로 이런 인프라들 전부 다 파괴하고 뺏어간 곳이 북한인데 그때 그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에요.
그게 성공한 업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이다. 과연 그분을 또 대국을 맞느냐? 무엇보다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바로 북한 핵입니다. 이분이 2005년이죠. 6월 17일 날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6.17 공동성명 같은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때 남북 평화 모두가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평화 유지되는 게 맞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연도인 2006년에 북한의 첫 핵실험이 그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2005년 그럼 뭐로 올라갔던 겁니까? 단지 사기당한 거예요. 올라가서 김정일하고 사진 찍고 평화 모드 만들고 본인은 이제 그 영광이고 뭔가 기념비적인 게 됐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속이는 연출에 완전히 실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당해서 들리름을 쓰다 내려왔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해주는 강제로 인정해줄 꼴밖에 되지 않았었다. 네.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첫 실험을 하게 만들 용인했었다. 그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장본인이고 관련 사업들도 전부 다 실패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온다는 거 이거는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될 거다. 즉 퍼주기를 한다든가 또 뭐 지어주고 또 뺏긴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만약에 이분을 앉힌다 그러면요 김정을 만나러 갈 거예요. 가서 Hey man, 내가 20년 전에 너네 아빠 만났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 모드를 만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실에 올려준 800만 불 잘 받았어? 그거 어디 쓰고 내가 보자 하면서 우리 필요하고 얘기해. 우리가 더 쏘아줄게. 그때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800만 불밖에 못 보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라서 뭐 8천억 불 보내줄까? 어떻게 뭘 원해? 라고 하면서 또 퍼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퍼주기 모드로 인해서 또다시 박선원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지 않을까. 트럼프에 이어서 그런 것까지도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정동영 의장은 정말 통일장관으로 가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민의 이제 국익과 안보를 지켜야 된다. 이제 이 차원에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팩트를 짚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군사 기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담입니다만 아버지께서 사관학교 졸업하시고 야전생활 휴전선에서 하시다가 전역을 하신 후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저희들이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장군이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다시 안 가셨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 아버지께서 못 따신 별을 내가 달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사관학교 준비를 하셨는데 평생 동안 그때 왜 휴전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전역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그건 군사 기밀이라서 말해 줄 수 없다. 눈 감으시는 그때까지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동기들 사관학교 동기들이나 야전에 같이 계셨던 분들에게 물어봐도 왜 저희 아버지 그때 전역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그냥 부하가 뭔가 잘못했는데 본인이 뒤집어 쓰고 나오기로 결정을 하신 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군사 기밀이라는 그 무거움을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들었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큰 국가적인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개 이제 장교인데 장교가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자녀에게 조용히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아빠가 이랬고 누가 농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SNS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 없어라는 군인 출신 아버지의 그 무거운 입이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오히려 일반 사병들이요. 이제 그런 무용담 되게 많아요. 자기 간첩 잡은 얘기라든가 간첩 잡은 얘기. 베트남 스키부대 얘기라든가 네. 베트남 열대집안에 스키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황당한 얘기를 베트남 스키부대라든가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방위병의 간첩이란 전투벌레도 얘기라든가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많은데 역시 육사 나오시면서 장교까지 하신 분들은 남다른 애국심과 보안의식이 안보의식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런 군사 기밀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작전 피트 헤그셋 장관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고 그렇죠. 한밤중에 해머 망치.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뭘 느꼈냐면 와 저렇게 비밀리에 이제 진행이 된 저 작전이 성공을 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B2기인가요? 네. B2기가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미국 본토에서 떴대요. 떴는데
이게 이제 바다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하면 한 번 주위에서 어떻게 저기 이란까지 날아가지라는 생각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기사에 나왔던데 공중 급유기가 같이 떠가지고 급유를 몇 번 받으면서 이란까지 갔다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그 B2 스텔스기가 떴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 모르겠습니다. 뭐 우방구 몇 군데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거, 본토에 들어갈 때 몰랐다는 거. 그리고 그 뭐죠, 벙커 버스터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 푸르도? 포르도인가? 거기에, 저도 포르도 항상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죠. 예. 포르도인가? 포르도. 네. 거기가 지금 지하 100m의 땅을 파서 핵시설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12방을 때렸대요. 근데 이게 한 방 때리면은 이제 10m 들어가고 10m 들어가고 10m 들어가는데 12방 때리니까 120m 들어간 게 되겠죠.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핵시설을 이제 무력화시켰다라고 할 정도니까 기술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 처음에 그 포르도 시설 지을 때부터 이제 외부에서 육지에서 미사일 공격을 했을 경우 대비해서 그렇게 100m 안에 지었다 그러는데 그게 무너질 정도가 됐으니까 기술력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그런 이제 올더가 윗선에서 내려왔을 때 다들 그냥 어쨌든 일사불란하게 딱 실행을 한다는 자체가 방금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병들이 군인은 사실 명령이 이제 생명 걸고 순종을 하는 건데 나에게 명령을 하는 그 상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생명 걸고 순종할 만한 그런 전략인가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대변인님 오늘 이제 오신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쓰신 논평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예. 지난주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주말에 또 근처에서 한번 뵀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정말 계속 열심히 일하시고 잠깐 또 짬을 내서 식사를. 그때 막 그 짬 내고 또 노트북 이제 두고 가지고 카페 앉아가지고 또 그때 논평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 각 없더라고요. 네. 대변인님 논평을 참 잘 쓰시고 핵심을 잘 짚어주시고 깔끔하고 대변인님 얘기 들으면 확실히 국회에 오래 계셔서 보좌진으로 오래 계신 거죠? 그렇죠. 제가 2003년에 16대 국회 말에 인턴으로 처음에 들어왔었어요. 16대 말에 인턴으로 들어왔었고 그때가 이제 노무현 이제 정부가 이제 들어서 직전입니다. 16대면 역사를 진짜 쭉 경험하시고 지금 22대죠. 네, 보좌진 출신들이 사실 얘기를 참 듣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전략을 굉장히 잘 짜고 아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서 그래서 참 저는 좋더라고요. 대변인 논평을 그래서 좀 더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16대 때부터. 네, 그때에서 인턴으로 이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국회 이제 그때 인턴이면요 맨 처음 하는 게 문서 수발이에요. 그 아침하고 조간 석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내가 사무실 제일 막내가 가서 그걸 가지고 챙겨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자 공동 발의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페이퍼를 뽑아가지고 의원실 사서에 넣어놔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들어갈 때마다 한 수십 개는 와 있는 거예요. 하고 이제 신문하고 각종 초청장 이런 거 이만큼 들고 올라와서 분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옛날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네, 자 대변인님 최근 논평들을 쭉 보면은 어제 쓰신 논평 중에 이재명 대통령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야당 협박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 임명 철회일 것. 그리고 또 22일에 쓰신 또 발표하신 논평이 김민석 후보 자녀 예금 1억 5천만 원 증가, 자녀 계좌 저수지 의혹 밝혀야 파파돈 김민석 후보 돈 관련 의혹 민주당은 공범의식 못 느끼다. 이렇게 최근에 쓰신 논평 중에 김민석 후보에 대한 논평들이 많은데 좀 풀어서 좀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자녀 관련된 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자녀가 2019년에 김민석 후보가 자녀 재산을 신고를 하는데요. 그때 신고를 뭐라고 했냐면 재산이 없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빵인 거죠. 그런데 불과 5개월 뒤인 2020년 5월에 자녀 재산에 은행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고 신고를 해요. 불과 5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5개월 사이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다든가 예를 들면 무슨 뭐 로또는 금액이 너무 적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소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자녀가 둘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그 당시에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없었죠. 무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제활동 없었고 둘째는
중학생이었는데 어떻게 5개월 사이에 은행 계좌에 1억 5천이 들어왔겠느냐. 근데 그때 시기가 묘한 게 2020년 5월에 총선에서 김민수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측하건데 합리적 추측이라고 봅니다. 저는 불법 정치 자금을 본인이 받았는데 이게 따로 보관할 데 없다 보니까 자녀 계좌에 나눠서 보관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증여를 해줬다 그러면요, 증여했다라고 본인이 증여서 낸 증거를 공개하면 됩니다. 또는 증여를 했다 하면서 계좌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런데 증여했다는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받았다? 그럼 제3자한테 받은 사람이 누구냐? 혹시 강신성 씨냐? 강신성 씨라면 또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강신성 씨가 김민수 후보에게 계속 후원을 해주고 있는 화수분 같은 사람이에요. 김민수 후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스폰을 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녀에게 줬다? 그러면 사실은 아버지 보고 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아니면 엄마가 줬다? 그러면 엄마가 무슨 소득이 나와가지고 자녀에게 1억 5천만 꺼져야 되는 그 사유가 무엇이냐 등등 해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하게 뭔지 아세요? 이제 그 아들, 그 아까 중학생 아들이 아직 커서 코넬 대학에 갑니다. 미국에. 그 명문대학이죠. 네. 갔는데 거기 갔는데 그 학비가 명문대학이 말고 또 비싸요. 네. 1년에 1억 정도 합니다. 자, 근데 그 1억 학비, 그리고 학비 등게 고등학교 다 포함하면 2억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2억 학비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다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 상식 이혼을 하면요, 보통 양육비는 절반, 반반씩 부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김민수 후보는 아마도 본인 부담 비율이 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혼 기책 사유가 제가 상상하건데 아마 김민수 후보에게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김민수 후보가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 받으면서 추징금 9억 2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제 활동을 거의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규칙사유가 좀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양육비를 내가 좀 부담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5.5거나 6대 4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육비 부담했을 건데 100대 빵이다?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 부인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게 뭐냐면은 자녀 양육비 2억을 본인이 다 전 부인이 다 부담했다고 했는데 그 김민석 후보 내역 보니까 교회에 헌금한 게 2억이에요. 세상에 자기의 자녀가 학교 다니는 학비가 없어가지고 부모가 2억을, 그러니까 전처가 2억을 다 부담했다는데 자기는 자기 정상적인 아빠라 그러면 내 헌금할 거를 떼서라도 자녀한테 일부러 보태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한테 학비 전되지 않고 교회에 헌금했다? 상식에 법하지 않죠. 아니면 굉장히 나쁜 배드 파파이거나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요구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 우리가 1000건을 요구했음에도 다 제출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94건밖에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지금 제출한 게 7건인데 대부분이 뭐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라는 게 5건이고 의미 있게 들어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2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증언도 안 되고 참고인도 안 되고 이런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든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역시 우려했던 대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니까 독주와 독재가 시작되는구나. 피고인 대통령이 나오니까 피의자 국무총리를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굉장히 우려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의 의견 논평 한번 드려보셨고요. 지금 아토TV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TV 이지의 데일리 뉴스 오늘 이렇게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했고요. 끝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관련해서 30초 정도 네. 언제쯤 30초에 그 중요한 네. 얘기를 시간이 다 돼서 네.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죠?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야 할지 뭐 전반적인 대변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명한 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이제 원인도 파악을 해야 되고 혁신, 쇄신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빌미를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51%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1%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의무가 야당이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 선명한 야당으로서 싸울 땐 싸우고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존중을 하되 견제는 단단히 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마 8월 중순 이때쯤 이제 전당대회 있을 것 같아요. 네. 8월 2일날 민주당에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되겠다. 전당대회 하면서 전당대회 그 자체가 분열과 갈라치기가 되는 그런 전당대회 열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분이 오면 좋겠다. 좋고 혁신적인 분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당성,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 좋겠다. 자기 인기 중심으로 이제 정당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 뭐 라방하면서 뭐 과정 이런 것보다는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51%의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준 우리 이준우 대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원하시나요? 국민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정치인에게 말은 곧 힘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연설, 그 시작을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동행하시죠. 정치 지망생, 그리고 초선 의원부터 대선 주자까지 실전 중심의 정치인 스피치 과정, 진정성을 더하는 국회의원 커뮤니케이션, 선거에서 이기는 대선 주자 과정까지 생생한 커리큘럼으로 당신의 말에 진심을 담고 영향력을 더하겠습니다. 정치를 꿈꾸는 분들, 지자체, 국회로 진출하고 싶은 분들, 그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이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